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파트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시중은행의 그 넘쳐난 유동성을 좀 말씀드리면서 요새 최근에 부동산 규제, 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만 23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네. 왜 잘 안 통하는지, 엄청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 효과가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왜 안 통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볼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투자 대기 수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를 좀 달리고 있어요. 워낙에 금리가 낮고 게다가 이제 뭐 회사채나 이런 것도 좀 발행도 좀 많고 대출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중 5대 은행의 수십 줄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언제든 뺏을 수 있는 게 보통 예금이나 네. 또 뭐 MMD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이율을 더 높여주는 파킹 통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자산가가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돼. 근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돈을 맡겨놔야 되는 건데, 그치, 기왕에 보통 예금 0.1%인데 보통 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쓰긴 하시죠. CMA도 뭐 증권사에서 하는 뭐 파킹 통장 비슷한 거고, 쉽게 생각해가지고 은행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CMA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놓은 뭐 파킹 통장이 MMDA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MMDA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이상 이율을 주는데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보통 예금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나 윤 기자님은 네. MMDA 가입해봐야 별 수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가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현금 있어야죠. 네. 근데 요새는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이율이 0.2%예요. 엄청 낮은데요? 보통 예금이 0.1%. 아, 더 나쁜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수시 입출금 0.1% 이율밖에 안 되는 보통 예금, 그다음에 뭐 0.2 끼케야 0.2% 주는 이 MMDA에 이것도 연율이에요. 넣는다 네.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0.2%고 한 달 넣으면은 그 0.2% 12를 나눠야 돼요. 아, 되게 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아본 바로는 시중 5대 은행의 수시 입출금, 그러니까 보통 예금 MMDA 이게 금액 규모가 680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680조 원. 그러니까 남아도는 돈이. 네. 예, 난 이자 필요 없어. 당장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 은행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68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 늘었냐 이게인데 5대 시중은행 요금을 예금 잔액 이게 그러니까 뭐 MMDA를 제외한 보통 예금이랑 뭐 이런 거 봤을 때 566조 3,1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년 사이 23%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연초 올해 상반기에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자율이 0.1%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 돈을 놓고 있는 거죠. 여기 또 MMDA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3조 5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9%가 늘었어요. 20% 늘어난 거죠. 이 둘을 합쳐서 68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꽤 되죠. 네. 금융권에서는 이들 자금의 급증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잔액 기준의 사상 최대이고 금리가 0.1%, 물론 이게 수시로 지갑처럼 뺏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0.1%밖에 안 되는 이 통장에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근데 이게 보고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나 윤 기자님이 보기엔 괴리감이 안 느껴지죠. 저희는 어떤 현금이 막 쌓이나 생각하는데 네. 진짜 이게 사업가나 아니면 자산가들 중에서는 현금이 쌓이고 있으신 분 계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집을 팔았거나 네.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하셨거나 뭐 있겠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왜 그러면은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다른 펀드 상품이나 아니면 주식을 넣지 않고 이 통장에 갖고 있는 거냐? 투자를 하기 전에 뭔가 이제 잠시 맡겨놓고 있는 거죠.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거. 주식에 넣을까? 네. 주식에 넣기에는 예전에 2,2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전 수준 다 회복한 것 같고 지금 들어가긴 약간 늦은 것 같고 부동산을 넣기에는 대출 규제가 좀 강해지면서 물론 이런 분들은 굳이 대출 안 받고도 이제 집 사시고 부동산 사시는 분은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싶어서 이게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시중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은행만의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기준금리 0.5%까지 떨어지면서 시중 유동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요금을 예금, 현금, 뭐 수표 등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인
협의 통화량 M1이 지난 4월 1,006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대요. 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게가 당장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좀 많이 좀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좀 돈이 넘쳐나는데 대출을 규제를 잡아서 이게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계속 지금 집과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불안해서 더 집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윤 기자님도 마음이 좀 약간 그렇지 않아요? 네, 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은 없지만 네.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네, 퇴직금 깨고 네, 신용부지를 받고 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네.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 자금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몇 억이 오른다면은 예. 보장이 있으면 사실 할만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거란 예감이 들면은 네. 안 사죠. 기다리겠죠. 네, 근데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오르는 그런 자산의 그 거품을 키우는 투자 대기 자금이 5대 시중은행만 680조 원, 700조 원 가까이 쌓여 있으니까 네.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이미 쓰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실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이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빚이 허덕이는 기업을 좀 약간 살려줘서 고용을 유지하라 요건데 이게 좀 정책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겠다고 계속 그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정책을 하고 있고 종부세 사실상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통하는 이런 이면에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이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긴 하겠지만은 의외로 보면 대출 없이도 그냥 뭐 사시는 분들 꽤 계신가 봐요. 그쵸. 예, 만나 뵙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영끌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울 뭐 영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집값 오르는 거 보면은 불안감이 패닉 바잉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좀 보면은 KB 부동산 리본 주택 가격 동향에 보면은 지난해 5월 서울 중형 아파트 62.8제곱에서 99.9제곱미터 중위 가격이 9억 9,365만 원인데 올해 5월 11억 6,758만 원으로 네. 17% 올랐어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오른 걸 봤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영끌이라도 해서 다들 예.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이거 30평대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10억 정도는 줘야지 네. 살 수 있는 거. 워낙에 또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대출 끌어서 자금이 더 많아졌던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간에 해왔던 대출 규제가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중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40에서 62.8제곱미터 한 23평, 24평 뭐 이하 되는 요 아파트가 지난해 5월에는 6억 1,692만 원이었는데 올해 5월에는 7억 1,892만 원으로 16.5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도 아니야 소형 아파트도 갖고 있기만 해도 1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뭐가 덩달아 올라가냐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잠실에 있는 뭐 한 그러니까 한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1억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취득세가 꽤 되는데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숫잔 말로 보금자리 로운 같은 정책 대출을 받지 않고 2% 초반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집값이 잡히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출 조인다고 해서 일시적인 투자 감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현금 부자들은 더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히 대출을 옥죄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수요는 이 집값 올라가는 거 보고 불안감을 느낀 잠재 수요자들까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게 크거든요.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 등을 좀 짓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확정된 공급으로 이어지려고 그러면은
최소 뭐 4년, 5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안 사고 기다리면 더 싼 집을 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윤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 기자님 출퇴근 엄청 길잖아요. 네. 만약에 서울 도심지의 명동 이쪽에 윤 기자님만의 집이 하나 뚝 생긴다. 물론 네. 뭐 한 40층 꼭대기에 있는 집이긴 해요. 네. 그래도 뭐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네. 치면은. 그럼 그 정도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투자 매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한 가구, 네. 뭐 미혼 여성 특별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아니면은 뭐 동거 가족인데 애 있는 동거 가족에 대해서 뭐 특별 공급을 한다. 네. 이렇게 젊은 부부들한테 한다 하면은 음. 또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30대가 막 영끌 해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안 중에 하나가 서울 도심지에 놀고 있는 우체국 땅이나 한정 KT 등의 땅을 여기를 개발해라. 네. 용적률 제한 풀어줘서 뭐 1000%까지 뭐 이렇게 건물 지어 올릴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런 30대 서울의 직업을 갖고 있는 잠재 수요자를 흡수를 해라. 이렇게 되고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서울에 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에 직업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나 직업을 찾는 사람이 많이 몰린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서울을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도 좀 있어야 되고 지방 경기가 살려야 되는 그런 거 좀 뒤따라와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 대출만 때려잡으니까 이게 게다가 종부세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재산세도 많이 올려요. 재산세 올라간 사람들 보면 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세가 뒷받침 되니까 오히려 또 이게 반발 매수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학습 효과만 더 키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집값은 또 올라간다. 네. 지금은 잠깐 투자가 감소하겠지만은 좀만 참자. 집값은 언젠가 오른다. 이게 이 학습법 깨져야 되는데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참 아쉽고 좀 문제이긴 한데 물론 정부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규제를 지금 23개나 내놓은 거면 그러니까요. 엄청 일은 열심히 하는 네, 거죠. 엄청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게다가 뭐 신도시나 3기 신도시도 많이 발표하고 하긴 네. 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넘치는 유동성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누구나 대출을 받으면 거의 1%대 이제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게 공급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수요에 대한 건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집 이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수단이 없다는 수단이 없다는 거겠죠. 것도 서글픈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만약에 학습을 한다면 그렇게 부동산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목매진 그쵸. 않을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네, 투자수를 많이 높이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물론 뭐 30대나 이쪽 분들의 뭐 관련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내 돈 계속 0% 있는 내 돈 이거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커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집을 안 사면 나중에 더 큰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쌀 때 지금이 싸야 지금 싼 거야 네. 하고 더 매수세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심리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잘 좀 이해를 하고 정책을 좀 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 높여버리면 당장의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IMF 때 저희가 많이 겪었잖아요.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고용난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기업들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하는데 구조적으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빨리 이제 팬데믹이 좀 완화가 되고 좀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오늘은 뭐 이런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왜 통하지 않는지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문제를 정말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심리, 이 기저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